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철썩 붙을지도 모르는 그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북로드에서 출판된 바로 미스다 신조님의 죽은 자의 녹취록에 수록된 빈집을 지키던 반과 그리고 기욤의 노란 우비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번에 뜨거운 반응과 그리고 많은 응원들에 힘입어 다시 저 K짱이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은 자의 녹취록은 죽은 자들이 남긴 녹음 테이프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게 된 작가와 그 테이프를 녹취하던 편집자가 겪은 기이한 사건들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평범한 단편집 같지만 사실 결국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거대한 저주로 연결되는 소름 끼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자조차 늦은 밤 번역을 포기하게 만든 이 작품.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묘한 일이 찾아온다면 잠시 숨을 고르신 뒤에 다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죽은 자의 녹취록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을 지키던 밤. 아직 내가 회사에 근무하던 10여 년 전의 일이다. 어느 날 몇 명의 후배와 술자리를 가졌을 때 학창시절에 경험했던 아르바이트에 관한 이야기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적이 있다. 한 후배가 대학 문해부에서 같이 활동했던 어느 여자 선배의 체험담을 꺼냈다. 아래에 적는 이야기는 그 후배 시모스키 마이코가 학창시절에 선배로부터 들었던 체험담이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MD로 녹음한 후배의 이야기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귀가한 뒤에 기록했던 당시의 노트 내용에 근거해서 최대한 재현하고자 노력했다. 하루를 묵어야 하지만 일은 아주 쉬운 데다 보스도 짭짤한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너 흥미 있니? 졸업한 대학 동아리 여자 선배에게 시모스키 마이코가 그런 제안을 들은 것은 5월 초 연휴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다. 졸업한 여자 선배가 말을 걸었을 때 네, 있어요 라고 소극적인 마이코치고는 웬일인지 곧바로 대답했다. 나는 오다길이라고 해.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이대로는 상대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게 될 뿐이라는 생각에 마이코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너 아주 늘씬해서 금방 눈에 띄던걸?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긴 것이 마이코의 콤플렉스였는데 오다기리가 서슴없이 말해서 조금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그 덕택에 짭짤한 벌이가 되는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겠거니 생각하기로 했다. 그 아르바이트가 저한테 딱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반쯤 경계하는 마이코에게 오다기리는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어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아주 간단해. 하룻밤만 빈집을 봐주면 되는 일이니까. 오다기리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다. 그 졸업생 부부가 요코하마에 있는 다다키산의 호화 저택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주 넓은 집인데 동거인은 아내의 백모 한 명뿐이라는 것. 그뿐이다. 오다기리가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했다. 어디까지나 상상인데 그 백모란 사람이 실은 집안의 수장이고 모든 사업을 뒤편에서 관장하는 것도 어쩌면 그 사람일지도 몰라. 그런 해석을 마지막에 덧붙였다. 하지만 마이코는 대체 오다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마이코는 그 특이한 빈집 지키기 아르바이트를 맡기로 했다. 백모의 시중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며 집의 문단속에만 주의하면 나머지는 잘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건 책을 읽건 자유였고 아르바이트비도 파격적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호화저택에 묵을 수 있다. 미스테리한 졸업생 부부의 존재도 결코 마이너스 요소로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마이코의 흥미를 끌었다.
저쪽에는 내가 연락해 둘 테니까 너는 당일 오후 5시에 이 주소로 찾아가면 돼. 늦지 않도록 해. 오다기리는 그렇게 말하더니 하카마야 미스노부, 하카마야 히나코라는 졸업생 부부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가장 가까운 역에서 찾아가는 간단한 약도가 그려진 메모지를 그녀에게 건넸다. 약속한 날 오후, 마이코는 갈아입을 옷과 세면도구와 책을 가방에 넣고 오후 3시쯤 자취방을 나섰다. 다타세나키 역에서 30분이나 걸어가야만 했다. 이사한 도쿄 중심가에서도 이 무렵이 되면 장을 보려고 바구니를 든 주부들이 슬슬 눈에 띄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도보나 자전거로 다다세나키 역까지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니, 그러고 보니 조금 전부터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는 것을 마이코는 문득 깨달았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낯선 지방에 깔끔하게 정비되기는 했어도 자연의 모습이 남아있는 야산 속을 홀로 걷고 있다. 그런 상황이 점점 오싹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덤으로 바람도 불기 시작했다. 조금 쌀쌀하다. 부르르 몸을 떤 마이코는 갑자기 뒤에 사람이 있는 듯한 기척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네. 흘끗흘끗 뒤를 계속 돌아보는 동안 어느샌가 마이코는 걸음이 빨라져 있었다. 어쨌든 한시라도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제는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숨이 가빠져서 달리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졌을 때였다. 앞쪽으로 보이는 언덕 위에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우뚝 솟아오른 첨탑이 보였다. 그것은 오다기리에게서 받은 약도에 그려져 있던 하카마야 저택의 표식이 틀림없었다. 거기서 마이코는 언덕을 돌아들듯이 마치 호텔 같은 하카마야 저택을 올려다보면서 걸음을 재촉했다. 녹지대 안에서 느꼈던 정체 모를 공포는 금세 사라지고 그녀의 흥미는 완전히 눈앞의 저택을 향하고 있었다. 하카마야 저택 정면을 올려다볼 수 있는 지점까지 오자 그곳에서부터 인상적인 아치형 문까지 차도와 보도와 계단이 이어지고 있었다. 보면 볼수록 굉장한 집이네. 외관만 놓고 보면 10여 명은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은 하카마야 부부와 아내의 백모까지 3명뿐. 그렇다 해도 사치스럽다고 떠들 수준은 아닌 듯했다. 이건 무슨 양식이지? 건축에 대해 밝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다양한 시대의 양식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전체적으로 받은 인상은 서양식 저택인데 어째서인지 옛 일본의 냄새도 느껴진다. 그 부조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물론 외관이 나쁘지는 않다. 좋은 의미에서 아주 개성적인 조형의 저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바라보고 있자 어딘지 모르게 뒤틀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지금이라도 눈앞에 있는 집이 흐물흐물 변형될 것 같은 기분이다. 충동적으로 오던 길을 되돌아갈까 하는 감정이 밀려올 찰나 마이코는 기묘한 문 앞에 다다르고 말았다. 이대로 인터폰을 누르지 않고 조용히 돌아가면 그렇게 생각한 순간 아! 하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전망대로 보이는 첨탑 옆에 2층 지붕에서 솟아오른 듯이 하카마야 저택의 3층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그 창문의 커튼에 사람의 모습이 비쳤다. 3층 방에서 누군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 싶었다. 저 사람이 백모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인터폰을 누르고 마이코는 이름을 댔다. 문을 지난 뒤에도 비슷한 아치가 현관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나갈 때마다 그 형상의 기시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연속되는 아치에 좌우로 봄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멋진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3층의 인물을 향한 채였다. 아니, 눈을 돌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고 해야 할까? 잘 왔어요. 현관에서 마이코를 맞이한 것은 미스노부였다. 30대 중반의 보통 체격을 가진 남성이었는데 눈에 띌 만한 특징이라고는 없다는 점에 그녀는 조금 놀랐다. 다다세나키역에서 걸어왔나요?
복도를 걸어 집 안쪽으로 나아가면서 미스노부가 물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는 마이코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듯한 신용을 하며 산책로는 어땠죠? 라고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마이코가 무난하게 대응하자 미스노부는 더 깊숙이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쓸쓸한 분위기였죠? 혼자서 걷고 있으면 조금 무섭기도. 마이코는 자기도 모르게 본심을 말하고 말았다. 그러자 미스노부는 그럴 거라고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말했다. 실은 작년 가을에 그 산책로 근처 공원에서 토막난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예상 밖의 전기에 마이코는 할 말을 잃었다. 토막이라고 해도 절단된 것은 두 팔뿐이었습니다. 다만 두 다리를 벌리고 눕힌 시체의 배 위에 그 두 짝의 팔을 가로로 얹어두었다고 합니다. 기묘한 시체 유기의 광경이 마이코의 뇌리에 번쩍 떠올랐다. 시체가 발견된 전날 밤은 태풍이 몰아쳤죠. 실은 그 무시무시한 비바람 속에서 커다란 슈트케이스를 끌고 공원 쪽으로 걸어가는 비옷차림의 수상한 인물이 목격되었습니다. 그게 범인이었나요? 아마도 그렇겠죠. 수트케이스에 들어가지 않아서 두 팔을 잘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머리는 멀쩡히 있어서 피해자의 신원은 판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았어요. 시모스키 약은 역 군내에서 보지 못했나요? 미스노부에 의하면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그려진 범인의 간단한 몽타주와 현장에 남겨진 수트케이스의 특징을 기록한 경찰의 전단지가 다다세나키 역에 붙어 있었다고 한다. 다만 태풍이 몰아치던 날 밤에 차 안에서 목격했을 뿐이니 범인 몽타주라고 해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겠죠. 산책로에서 느낀 오싹한 기척은 그 공원의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렇게 무서운 상상을 하려다 마이코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그렇고 갑자기 이런 화제를 꺼내다니. 이 사람은 대학의 문해부에서도 분명 호러 쪽을 담당했음이 틀림없다. 그렇게 그녀가 짐작하는 동안 응접실로 안내받았다. 30살 전후의 여성이 홍차 세트를 올린 T-외건을 밀고 왔다. 안녕하세요. 아내인 히나코입니다. 마이코는 황급히 일어나서 인사를 하면서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하고 놀랐다. 다만 대단한 미인이라는 첫인상이 지나간 뒤에는 눈앞에 앉은 히나코를 다시 바라보는 동안 마이코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확실히 히나코의 용모는 단정했다. 머리카락, 이마, 눈썹, 속눈썹, 눈가, 콧날, 뺨, 귀, 입술, 턱, 목을 봐도 전혀 트집을 잡을 곳이 없다. 하지만 전체를 보고 있으면 어째서인지 위화감을 느끼게 된다. 뒤틀린 듯한 느낌? 문득 그런 말이 떠올랐다. 이 하카마야 저택을 바라봤을 때 밀려왔던 그 감각과 비슷한 것이 어째서인지 히나코에서도 느껴지는 것이다. 부부 동반으로 어딘가 가시는 건가요? 여행이라도 가나 싶어서 묻자 의외로 미스노부는 업무입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한꺼번에 외출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요. 그래서 빈집을 지킬 사람을 찾고 있었다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야기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집에는 아내의 백모님도 살고 계십니다. 내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아직 사귀고 있었을 무렵부터 백모님께는 커다란 신세를 줬어요. 지금 하는 업무를 맡게 된 것도 백모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까지 헤쳐올 수 있었던 것도 여러 가지로 그분이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게도 백모님은 아주 소중한 분입니다. 그건 아내와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미스노부는 일단 말을 끊은 뒤에 아주 말하기 어렵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다만 아내의 경우에는 그게 조금 도가 지나쳐서 말이죠. 백모님을 소중히 하고 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숭배하고 있다고 해야 할지 그야말로 떠받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이죠.
아무리 두 사람 모두 집을 비운다고 해도 어린애도 아니고 하물며 거동이 불편한 나이도 아닙니다. 일부러 빈집을 봐줄, 같이 집에 있어줄 사람을 데려올 것까지는 없는 게 아닐까 나는 생각해요. 아무래도 일의 흐름이 묘해지기 시작해서 마이코는 가만히 입을 다물기로 했다. 그것보다도 안이하게 타인을 집에 들이는 쪽이 이건 딱히 시모스키 양이 어떻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스노부는 얼굴 앞으로 한 손을 살짝 흔들어 보였다. 빈집을 지킬 사람이 아무리 믿음직스러운 인물이라고 해도 실제로 백모님께서는 낯선 사람이 집안에 있는 쪽이 더 부담되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확실히 그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이코는 무심히 대답했을 뿐이지만 마치 동조자가 나타나기라도 했다는 듯이 미스노부는 기쁨을 드러내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시모스키 양에게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백모님은 상관하지 않았으면 해요. 아니, 전혀 어려울 것 없는 일입니다. 백모님은 주로 3층에서 지내시기 때문에 거의 내려오시지 않거든요. 그 창가의 인물은 역시 백모님이었구나 하고 마이코는 생각했다. 3층에는 부엌에 냉장고에 욕실과 화장실까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전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비에 관해서는 어지간한 독신자의 집보다 충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시모스키 양은 3층에만 올라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른 곳은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상관없고 사용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백모님께서 내려오시거나 하면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때는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해 줄 수 있을까요? 영화는 좋아합니까? 시어터룸이 있는데 그곳이라면 절대 백모님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3층에 가지 않는 한 별 문제 없겠죠. 알겠습니다. 절대 3층에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나서 문득 마이코는 그 첨탑이 신경 쓰여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백모님의 방 옆에 계단이 있으니까 거기를 지날 때만 조용히 하면 딱히 문제는 없어요. 이 근방은 밤이 되면 아주 어두컴컴해서 가키사와 쪽을 바라보면 맨션들의 야경이 참 아름답죠. 그런 뒤에 미스노부는 시어터룸과 도서실로 마이코를 안내해 주었다. 그러던 중 히나코가 나타났다. 여보, 준비는 다 됐어? 아니, 아직 하던 중이었어. 시모스키 양의 안내를 부탁해. 황급히 나가는 미스노부를 배웅하더니 히나코는 도서실에 있는 독서용 소파로 자연스럽게 마이코를 이끌고서 새삼스러운 어조로 이야기를 꺼냈다. 백모님에 대해 할 얘기가 있어요. 분명 미스노부에게서 들은 것과 같은 사항일 거라고 마이코는 생각했다. 미리 알려드려야 할지 상당히 망설였습니다만 만약 집에 불이라도 났는데 그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라도 한다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실은 밝혀두는 편이 좋겠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예고한 뒤 히나코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작했다. 실은 백모님 말씀인데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한순간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마이코는 진심으로 걱정했다. 그러나 그런 마이코의 반응에 동요하지 않고 히나코는 진지한 눈빛과 잘 타이르는 어조로 말했다. 백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작년 여름 끝 무렵이었습니다. 몸이 좀 편찮으시던 시기에 무더위가 겹쳐서인지 감기에 걸린 건가 싶었는데 그만 손 써볼 틈도 없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장례식은 치르셨나요?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모르게 마이코는 확인했다. 네,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그러니까 당연히 묘도 있습니다. 요컨대 백모가 죽은 것은 사실이며 간단히 확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히나코는 말하고 싶은 듯했다. 하지만 맞습니다. 남편에게 백모님은 아직 살아계시는 거죠. 정확히는 그분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가 될까요?
저와 사귀던 사람들 중에 남편만큼 백모님의 마음에 들었던 남자는 없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고 우리 집안의 대릴 사위로 들어온 뒤로는 더욱 기염을 받았죠. 그래서 남편께서는 백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괴로운 현실을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히나코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마이코는 좀 더 깊이 물어보고 싶어졌다. 미스노부는 백모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척 하는 것뿐일까? 아니면 정말로 살아있다고 믿는 것일까? 하지만 두려워서 물어볼 수 없었다. 만약 후자라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하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 이상 사정을 밝히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히나코는 도서실 문에 흘끗 시선을 던지더니 말을 이었다. 어쨌든 남편의 장단에 맞춰주세요. 그렇다고 뭔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백모님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했을 테니 그 말대로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백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남편도 백모님의 방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이 집에서 하룻밤 동안 영화를 보거나 독서를 하면서 자유롭게 보내시면. 그때 미스노부가 들어왔다. 이후로 1층의 주방과 거실, 그리고 2층의 침실을 안내받은 후 마침내 설명이 끝났다. 다만 조금 묘했던 것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스노부가 늘 가장자리로 다녔다는 점이다. 난간을 붙잡기 위해서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장자리에 바싹 붙어 있었다. 생각해보면 복도에서도 그는 가장자리를 걷고 있었던 것 같다. 버릇일까? 그러나 복도 한가운데를 걸었던 곳도 있었다. 장소에 따라 다른 걸까? 마이코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히나코도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깨닫고 아주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내일 낮에 돌아올 예정이니 같이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죠. 아르바이트비도 그때 드리겠습니다. 현관까지 두 사람을 배웅한 마이코에게 미스노부가 말을 걸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히나코는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했지만 그 눈빛에는 백모님은 없으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라는 메시지가 명확히 깃들어 있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차를 타고 출발하자 집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마이코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이 갑작스러운 정적은 참으로 기분 나빴다. 귀가 먹먹해지는 듯한 고요함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더군다나 짙고 흐린 하늘에 금세 어둠이 퍼지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텔레비전에만 집중하고 있자니 다시 집안의 정적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하카마야 저택에 무겁게 내린 숙연함을 불식하기에는 역효과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TV를 끌 용기가 그녀에게는 없었다. 헛된 저항인지도 모르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볼륨을 높이는 것 정도다. 쿵! 그때 위층에서 소리가 났다. 마치 시끄럽다고 항의한 듯한 소리였다. 하지만 집안에는 지금 마이코밖에 없다. 히나코의 백모는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녀는 곧바로 텔레비전을 껐다. 어째서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다. 마이코는 바로 도서실로 향했다. 그녀는 도서실의 책장에서 재미있어 보이는 본격 미스테리 장편을 발견하고 소파에 앉아 읽기 시작했다. 다행히 이 집의 오싹하리 많지 고요한 환경이 독서에는 적합했는지 어렵지 않게 작품 속 세계에 빠져들 수 있었다. 이거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갈 게 틀림없다. 그런데 소설에 빠지면 빠질수록 문득 현실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저교가 더 어마어마해졌다. 무음의 압박감이라고 형용해야 할 감각이 바싹 밀려든다. 이야기가 매력적이어서 열중하는 만큼 잠깐이라도 현실로 돌아오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자택 안에 떠도는 적막한 공기가 피부를 찌르는 양 따갑게 느껴진다. 어떻게든 계속 읽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 어떤 걸작이라도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읽는 것은 극히 어려울 듯했다.
아, 영화 감상이 있었지? 곧바로 시어터룸에서 봤던 수많은 비디오 컬렉션이 그녀의 뇌리에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선 능동적인 독서보다는 수동적인 영화 감상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서실을 나와서 시어터룸으로 향하는데 터벅, 터벅, 터벅. 마치 2층 복도를 누군가 걷고 있는 듯한 기척이 났다. 그냥 집이 울리는 소리야. 억지로 스스로를 위안하며 서둘러 시어터룸으로 향했다. 두 편의 감상을 끝내자 밤 11시가 지나 있었다. 한 편을 더 볼까 망설이다가 마이코는 자신이 조금 지쳤음을 깨달았다. 이제는 샤워를 하고 쉬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욕실에서 나와 몸을 닦고 가져간 잠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그녀가 부엌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다. 쿵! 위층에서 문이 닫히는 듯한 소리가 났다. 마치 누군가 그녀가 욕실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나왔다가 지금 막 방으로 들어간 것처럼. 설마... 한순간 자리에 얼어붙었다가 황급히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컵 한가득 따라서 단숨에 마셨다. 안도의 한숨도 잠시뿐. 마이코는 천장을 올려다본 뒤에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던 문제에 간신히 생각을 집중했다. 애초에 백모는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죽은 걸까? 미스노부의 설명이 옳은 걸까? 혹시 히나코의 부정이 사실일까? 마이코는 이 집을 찾아왔을 때 3층 창가에 서 있던 사람의 형체가 문득 기억이 났다. 그러면 그건 대체... 백모 사후의 3층 방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히나코는 말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형체는 누구일까? 백모의 장례나 묘를 확인하는 일은 지금의 마이코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3층 방을 확인하는 정도일 것이다. 그녀를 움직이게 만든 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명백한 공포심이었다. 미스노부에게 안내받았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계단에도 다른 것과 같은 아치 형태의 장식이 되어 있었다. 2층의 복도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래도 문부터 집 안까지 그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듯했다. 2층 복도 구석까지 나아가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까지 왔을 때 역시나 마이코는 주저했다. 백모의 존재 유무를 떠나서 하카마야 부부에게 3층에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두 사람의 신뢰를 짓밟는 짓이 된다. 그런데 거기서 묘안이 떠올랐다. 그 탑에 올라가면 되잖아. 탑에는 들어가도 괜찮다고 미스노부도 허가해 주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3층으로 올라가야만 한다. 번듯한 구실이 생기지 않는가. 마이코는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천천히 한 계단씩 오르기 시작했다. 1층과 2층은 계단과 복도는 물론 실내의 모든 공간에 불이 켜져 있었다. 다만 이제부터 향할 3층은 아주 어두컴컴했다. 계단에서 쭉 뻗어나간 3층 복도에 다다르자 복도 끝에 있는 중후한 문과 그 맞은편의 철제 계단, 그리고 양쪽 벽과 천장을 덮고 있는 낯익은 아치들이 보였다. 게다가 문 주위에는 문에 필적할 정도로 훌륭하게 장식된 아치가 있었다. 그 모양을 보고 마이코는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 1층과 2층의 복도에는 아치가 없는 곳이 존재했는데 3층의 복도와 두 개의 계단에는 그것들이 연속해서 만들어져 있었다. 어쩌면 일련의 아치는 문부터 건물 3층에 있는 백모의 방까지 마치 방문자를 인도하는 것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반대로 백모의 방에서 하카마야 저택 밖으로 이어지는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물론 어떤 용도인지는 완전히 불명이다. 다만 아치 자체에 뭔가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었다. 그것을 떠올렸다고 해서 수수께끼가 풀릴 리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을 깜빡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마이코는 어느새 문 앞에 서 있었다.
복도에 있는 다른 어느 방보다도 호사스러운 문이 그곳에 있었다. 살며시 문의 표면에 한쪽 귀를 대자 싸늘한 감촉이 뺨을 타고 전해져서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래도 참고 귀를 기울이며 가만히 실내를 살폈다. 아무런 기척도 없다. 역시 백모는 없고 조금 전에 들었던 소리는 집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은 게 아닐까? 문 손잡이에 손을 대고 마이코는 주저했다. 이 방을 엿보는 것은 명백히 도를 넘은 행위다. 무엇보다 잠겨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손을 떼려고 했지만 다음 순간에는 문 손잡이를 쥐고서 돌리고 있었다. 철컥철컥. 역시 돌아가지 않는다. 잠겨있다. 유감스럽다기보다 이것으로 간신히 안도할 수 있다며 마이코는 기뻐했다. 오던 복도를 돌아가다가 모처럼 3층까지 왔으니까 탑에 올라가 보기로 했다. 미스노우가 말했던 대로 북쪽 가키사와 방면의 야경은 아주 훌륭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하카마야 저택 주변은 거의 어둠에 가라앉아 있었다. 그래서인지 밤의 어둠을 불식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돋보이게 만들고 있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쩐지 등골이 오싹해졌다. 으스스함을 느낀 마이코는 얼른 2층의 침실로 돌아가서 쉬자고 마음먹었다. 탑에서 내려와 문을 열고 층계참으로 나간다. 그리고 철제 계단에 한 발을 내딛었을 때 아! 하고 숨을 삼켰다. 복도에 불이 꺼져 있어. 탑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확실히 켜져 있었다. 스위치는 마이코가 직접 켰고 끈 기억은 전혀 없다. 그런데도 지금 3층은 암흑천지였다. 어둠 속에서 문을 응시하며 철제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에 그녀는 있을 수 없는 광경을 목도했다.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어. 실내에 불이 켜져 있는지 문이 열리며 길쭉한 빗줄기가 서서히 굵어진다. 동시에 역광 속에서 검고 섬뜩한 사람의 형체가 서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부스스한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잠옷 위에 입은 여성용 가운 같은 것을 걸친 사람의 형체가 조금씩 문 뒤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윽고 문이 반쯤 열리고 사람의 형체가 온몸을 드러냈을 즈음 마이코는 계단을 다 내려가기까지 3단 정도 남은 지점에 서 있었다. 한순간 공백이 있었다. 1, 2초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몇 분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갑자기 서로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이코는 새 계단째에서 뛰어내리자마자 손살같이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향해 달렸다. 그녀의 등 뒤에서 그것이 쫓아왔다. 돌아보지 않아도 기척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계단에 도달하자 거의 구르듯이 뛰어내려간다. 마이코는 순식간에 머리를 정신없이 굴리고 있었다. 대체 저것은 무엇인가? 어디로 도망쳐야 하는가? 그때 뒤에서 쿵쿵쿵쿵 하고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서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남은 계단을 무사히 다 내려가는 것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 2층의 계단에 내려서자 묘한 아치들을 따라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향했다. 뜻밖에도 아치가 길잡이가 되어준 것인데 그 순간 마이코는 깨달았다. 밖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어. 마이코가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뛰어내리기 시작하자 이내 그것의 기척도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따라잡히겠어. 그렇게 겁먹을 순간 오른쪽 어깨를 뭔가가 꽉 쥐었다. 안 돼! 비명과 함께 뿌리치며 더욱 속도를 높이려고 하다가 발이 미끄러졌다. 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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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콰당. 엉덩이와 등을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계단을 굴러 떨어진다. 공포와 아픔에 절규했지만 한편으로는 거리를 벌렸으니 뿌리치고 달아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계단 아래까지 떨어진 마이코는 곧바로 일어설 수 없었다. 온몸이 쑤셨다. 하지만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모처럼 벌려놓은 거리가 금세 좁혀질 것이다. 초조해하는 그녀 곁에 구당탕탕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그것이 내려왔다.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발을 헛디딘 것 같다. 그것이 슥 고개를 들었다. 얼굴 앞을 가린 긴 머리카락 사이에서 보이는 번쩍이는 눈동자가 가만히 마이코를 노려보고 있다.
그것과 시선이 마주친 순간 마이코의 목덜 및 털이 곤두섰다. 오싹하는 느낌이 들자마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도망치고 있었다. 뒤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일어난 기척이 느껴졌다. 간신히 현관에 도달해 신발을 신고 문을 열려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녀는 절망의 비명을 질렀다. 문에는 2개의 잠금장치와 도어 체인이 채워져 있었다. 돌아보니 그것이 복도 구석에서 막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이코는 2손을 사용해서 거의 동시에 2개의 잠금장치를 풀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도어 체인을 푸는 찰나에 그것이 단숨에 달려드는 기척을 느꼈다.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자마자 사력을 다해 문을 닫았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필사적으로 문을 빠져나온 그녀는 곧바로 계단을 뛰어내려서 하카마야 저택 부지에서 뛰쳐나왔고 그 뒤로는 다타센 아키역을 향해 달려갔다. 딱 한 대 주차돼 있던 택시에 올라타고 목적지인 자취방에 가면 돈이 있다고 말하자 운전자는 잠시 주저했지만 곧 차를 출발시켰다. 택시비를 내고 집에 돌아온 뒤 마이코는 침대에 쓰러지듯 드러누웠다. 흥분으로 잠이 오지 않았지만 그대로 아침까지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은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하카마야 가역에서 택배가 도착했다. 조심조심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마이코의 가방과 의복, 그리고 오다기리에게서 들었던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아르바이트비가 들어있었다. 연휴가 끝나고 학교에 간 마이코는 동아리 선배들에게 오다기리에 대해 물었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인데 실은 아무도 오다기리를 몰랐다. 오다기리가 몇 년 전에 졸업했던 부장의 이름을 말했기 때문에 선배들도 오다기리가 자기들 이외에 부원과 면식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어버린 듯했다. 이 가짜 졸업생은 문예부의 고학년들에게 상경에서 자취하는 신입생이 없는지 넌지시 알아보았다고 한다. 연휴 기간 중에 조건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원래 예정되었던 사람이 건강이 나빠졌다는 설명과 함께. 참고로 과거의 인명부를 조사해본 결과 미스노부는 확실히 문예부에 속했던 졸업생임이 판명되었다. 그렇지만 알게 된 사실은 그것뿐이었다. 결국 그날 밤의 사건을 마이코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짐은 전부 돌아왔고 고에게 아르바이트비도 받았다.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더 이상 기억해내고 싶지 않았다. 그 기억이 되살아난 것은 그의 여름방학에 친구와 모 지방에 놀러가서 어느 신사에 참배했을 때였다. 그곳에서 마이코는 문득 떠올렸다. 하카마야 저택에서 봤던 문과 일련의 아치들은 혹시 도리이었던 게 아닐까? 백모의 방과 외부의 어딘가를 잇는 역할이 그 아치들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기에 미스노부도 히나코도 그 아치가 있는 계단과 복도에서는 늘 가장자리로 걸었다. 왜냐하면 도리이부터 신사를 잇는 참배의 길의 한복판은 신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다타센 아키 공원에서 발견되었다던 유기 사체의 의미를 마이코는 별안간 이해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2 다리를 벌리고 눕혀진 시체의 배 위에 절단된 2 짝의 팔이 가로로 얹혀 있다. 그 시체의 하반신의 형태는 도리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마이코는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다. 동기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범인이라면 짐작가는 인물이 있었다. 부스스하게 흐트러진 가발에 긴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던 광기 서린 미스노부의 눈동자를 마이코는 아직도 잊을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 이상했다. 왜냐하면 마이코가 문에서 인터폰을 누르고 현관으로 미스노부가 맞으러 나올 때까지 3층의 창문에는 계속 사람의 형체가 비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형체는 대체... 여기까지가 죽은 자의 녹취록에 수록된 단편 빈집을 지키던 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기욤의 노란 우비의 여자를 들려드릴게요. 기욤의 노란 우비의 여자. 누군가의 죽음에 입회한다.
혹은 조우한다. 시체와 대면한다. 혹은 발견한다. 현대인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가족을 떠나보낼 때 정도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내가 처음으로 사람의 죽음과 접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당시 전철을 타고 통학하던 N 고교는 외진 시골 마을에 있었다. 가장 가까운 전철역에서 학교까지 양 옆으로 논을 끼고 있는 포장도로를 걸어가야 했다. 민가도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어쨌든 전망 많은 좋은 통학로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몇 명의 친구와 하교 중이었다. 누군가 뭐 좀 사 먹고 갈까? 라고 말해서 모두가 찬성했던 것을 기억한다. 학교 앞부터 뻗어나가는 보도를 걸어가기 시작했고 논의 포장도로와 만나는 곳에 접어들 때까지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런데 그곳에 1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웅성웅성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아는 친구가 있기에 다가가서 물어보려는데 무시무시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맛보는 충격을 받았다. 2차선 도로와 논의 포장도로가 직각으로 교차한 안쪽, 도로보다 2m 정도 아래쪽에 펼쳐져 있는 논 가장자리에 블레이저 차림의 여학생이 엎어진 채로 뒹굴고 있었다. 그 몇 미터 앞에 논 한복판에는 교복 차림의 남학생이 쓰러져 있었다. 또 그 몇 미터 앞에 논 가장자리에 같은 교복 차림의 남학생이 쓰러져 있고 그 옆에 한 대의 차가 서 있다. 라고 하는 갓 발생한 참사의 생생한 광경을 나는 갑작스레 목도하게 된 것이다. 사고를 목격한 학생의 말에 따르면 학교 방향에서 차 한 대가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며 직선 도로를 폭주해왔다. 보도에는 귀가 중인 학생들이 있었고 비명을 지르는 여학생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자동차는 폭주를 멈추기는커녕 그런 반응을 즐기듯이 도로 가까이 다가왔다가 멀어지는 위험한 운전을 반복했다. 그렇게 몇 번째인가 폭주 차량이 다시 보도에 다가왔을 때였다. 자동차가 보도 가장자리에서 떨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학생들의 행렬을 덮쳤다. 운전자는 19살의 남자로 무면허였다. 죽은 3사람은 모두 2학년이었다. 내 눈은 이 처참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보다 논에 흩어진 3사람의 시체에 못 박혀 있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죽은 분들에게는 아주 신뢰되는 표현이지만 시신이 물체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죽었으니 당연하겠지만 그때까지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던 불변의 진실을 이때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실감했던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고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 무렵 2차선 도로의 보도 옆에 공양비가 세워졌다. 많은 학생과 교사가 매일 아침마다 이 공양비에 참배했다. 하교할 때 다시 명복을 비는 사람도 있었다. 사고로부터 며칠 뒤였는지 몇 개월 뒤였는지 확실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저녁에 동아리 활동을 마친 A가 친구와 함께 하교하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아는 남학생 2명이 있었고 그 앞에는 한 쌍의 커플이 걷고 있었다. A가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2차선 도로의 보도를 걷고 있는데 앞에서 걸어가던 2 남학생과 부딪힐 뻔했다. 야, 뭐 하는 거야? 그 자리에 멈춰선 2 학생에게 A가 미심쩍어 하며 물었다. 있었던 거 맞지? 그중 한 학생이 그렇게 말하며 걸어가던 방향을 가리켰다. 아무 생각 없이 A가 눈을 돌리자 앞에 걸어가고 있어야 할 커플이 없다. 곧바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디에도 2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주위는 탁 트여 있어서 단 몇 분 만에 모습을 감추는 것은 불가능한 장소다. 4사람이 멈춰선 것은 예의 그 사고에서 자동차가 보도를 덮친 지점과 아주 가까웠다고 한다. 다음 체험은 내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들었다. 어느 날 밤 비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 신호나 차량에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폭주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곧바로 떠오른 것이 N 고교 앞의 직선도로였다. 간선도로를 달리던 B는 바로 문제의 직선도로로 향했다. 그리고 목적하던 길에 들어서자마자 단숨에 속도를 올리며 오토바이로 질주했다. 예상대로 한 대의 자동차도 한 명의 행인도 없었다. 달리는 것은 그의 오토바이뿐이었다. 그 상쾌함이란. 그때 갑자기 보도에서 사람의 형체가 튀어나왔다.
황급히 브레이크를 당기고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고 오토바이를 세우고 나서 비는 당황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다. 가로등 불빛에 드러난 도로가 똑바로 뻗어 있을 뿐이었다. 그럴 수가. 사람의 형체가 나왔다고 여겨지는 부근까지 돌아가 보니 그곳에 공양비가 있었다. 그때만큼 소름이 돋았던 적이 없었지. 내가 고등학교 시절의 이 경험을 40대 중반 정도의 여성 점술가에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8년 정도의 전의 일이다. 이 무렵에 나는 모 일간지의 편집자였는데 잡지의 메인 특집으로 점성술 기획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취재를 하는 동안 어느 점성술사나 절대 거절하겠다고 답한 고객의 질문 2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도박의 승패에 대해서, 다른 하나는 고객 자신이 죽을 때에 대해서. 그러나 그녀가 손님에게 이유를 물어보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응해주겠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의 죽음과 조우했던 일에 대해서. 당시에 어떻게 느꼈는지도 포함해서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다 듣더니 여기서는 알 수 없겠네요. 잠깐만 기다려요. 그런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더니 쓱 나가버렸다. 세면실에 다녀오는 것보다도 짧은 시간 동안만 자리를 비웠다. 이것으로 더더욱 수수께끼가 깊어졌는데 거기에 결정타를 가하듯이 그녀가 말했다. 아마도 괜찮겠죠. 그리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대학생 시절에 겪은 오싹한 체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본인이 아니라 그녀가 대학 1학년 때 사귀던 남자친구의 체험이지만 20여 년 전 내가 대학생일 때 이야기예요.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둘 다 지방에서 상경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첫 자취생활이라 여러모로 불안하기도 해서 급속도로 가까워진 느낌이라고나 할까? 2 사람 모두 풋풋했다고나 할까? 성실했다고나 할까? 지금 생각하면 미소 지을 만한 참으로 감질나는 사이였어요. 서로의 자취방은 대학교를 사이에 두고 정반대 방향에 있었어요. 각각 대학까지 걸어서 10여 분 거리여서 통학하기에는 편했지만 일단 집에 돌아가면 상대방이 집까지 25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가 끝난 뒤에 학교 안에서 만나 그대로 한쪽의 자취방에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날에 갈 자취방을 정했어요. 하지만 이내 남자친구가 내 자취방에 오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남자친구의 방은 언제 가도 어질러져 있었고 내가 정리를 해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기우매라고 이름 붙인 여자 때문이었어요. 노란 우비의 여자. 그래서 기우매예요. 내가 멋대로 정한 이름이니까 들어본 적 없는 게 당연해요. 기우라는 거 알아요? 일본어로는 똑같이 키우라고 읽는데 한자로는 귀신의 비라는 뜻으로 귀우, 즉 무시무시한 양의 비가 내리는 걸 말해요. 이 경우에 귀는 상식의 정도를 벗어난 것을 가리키죠. 똑같이 기우라고 읽는 한자로 비를 바란다는 뜻의 귀우, 가뭄 끝에 내리는 반가운 비란 뜻의 희우도 있어요. 내가 딱히 아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어릴 적에 할머니에게 들었던 내용일 뿐이에요. 그게 머리에 남아있어서 그 여자한테 그런 이름을 붙인 거라고 봐요. 그 여자... 사토루가 그 여자 이야기를 처음 했던 건 6월에 접어들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죠. 사토루는 그 남자친구의 이름이에요. 오늘 아침 학교에 오는데 어쩐지 이상한 여자가 있더라고. 평소처럼 약속 장소에서 만나 내 자취방에 있는 연립주택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기억났다는 듯이 사토루가 말하더군요. 어떤 사람이었는데? 비도 내리지 않는데 우천형 모자를 쓰고 레인코트에 장화도 신고 우산까지 들고 있지 뭐야. 내 자취방하고 학교 중간쯤에 강변도로가 있잖아? 그 옆에 가만히 서 있었어. 강변 쪽에? 그러고 보니 가드레일의 틈새쯤에 있었지. 강이라고 해도 자연적인 강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만든 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물이 별로 없지만 큰 비가 내리거나 태풍이 왔을 때는 단숨에 불어나고 그 물이 큰 길 아래의 도랑으로 흘러드는 구조의 수로. 그런데 말이죠. 그 수로는 바닥에서부터 높이가 3미터 가까이 되는데도 가드레일이 듬성듬성 있어요. 처음에 지나다닐 때는 그래서 좀 무서웠죠. 그 길의 강변 쪽은 가능하면 걸어다니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 장소에 하필이면 가드레일이 끊긴 곳에 서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맑은 날에 비를 대비한 완전 무장을 한 데다 색깔도 전부 노란색이라고 하니 어떻게 생각해봐도 정상은 아니죠. 조금 이상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네. 내가 머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사토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흥미를 잃었는지 다른 화제로 넘어갔어요. 노란색 투성이의 기묘한 우비의 여자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버렸죠. 그래서 며칠 뒤에 그 여자 또 봤어 라고 사토르가 말했을 때는 그랬어? 라고 무심히 대답했어요. 어느 지방에는 한 명쯤은 있는 이상한 운동을 하지만 해는 주지 않는 사람. 그 여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사토루가 아주 지친 표정으로 아니 그 여자 때문에 아주 돌겠어. 만나자마자 그런 약한 소리를 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라니 설마 그 노란우비 여자 기억하지? 또 본 거야? 또 봤어. 남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치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 여자와 뭔가가 있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죠. 무슨 일이야? 저쪽에서 말을 걸어왔어? 아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장소에서 움직이지도 않았어. 그냥 강 옆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 그렇게 사토르가 부정해서 내가 당황해하는데 눈이 말이지 눈을 마주쳤어. 그 여자가 있다는 걸 깨닫고 힐끗거리면서 걸었더니 갑자기 이쪽을 보는 거야. 그러고는 내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은 채로 완전한 무표정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 너도? 응. 눈을 돌리고 싶었지만 도저히 뗄 수 없었어. 그러기는커녕 자칫하다간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여자와 눈싸움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조용히 지나가는 수밖에 없었어. 사토르의 설명으로 상황은 이해했지만 솔직히 그것뿐이야? 라는 생각에 기가 막히더군요. 확실히 그런 체험을 한다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해도 그날 저녁까지 가슴에 담아둘 정도의 일일까 싶었어요. 그런 내 속마음이 아무래도 얼굴에 드러나는지 그 여자의 눈 말이지. 실제로 보지 않으면 몰라. 그렇게 사토르가 반쯤 토라지고 또 나머지 반은 겁먹을 듯한 태도로 말했어요. 새하얀 분을 바른 얼굴에 눈 2개만 동그랗게 벌어져 있었어. 그렇게까지 화장이 진하면 립스틱을 바른 입술 같은 것도 눈에 띌 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눈만 돌출돼 있는 거야. 그 눈도 검은 자위가 아주 커서 거의 흰 자위가 안 보이는 정말 섬뜩한 눈이었어. 빤히 보고 있으면 꼭 빨려 들어갈 듯한 느낌이 나서 오싹했어. 그 눈이 말이지 계속 아침부터 머릿속에서 떨쳐지지 않아. 강에 집중하려고 해도 눈앞에 그 검은 눈이 떠오르고 눈을 감아도 마찬가지야. 마치 요괴 같네. 나는 농담처럼 가볍게 대꾸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기우메라는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정체불명의 존재가 무서운 건 그것의 이름이 없기 때문이란 이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요괴 같은 호칭을 붙여서 최대한 사토르의 기분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했어요. 요괴, 기우메란 말이지. 사토르는 소리내어 말해보고 그러더니 조금 부끄러운 듯 쓴웃음을 짓더군요. 아마도 무서워하는 자신이 조금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던 게 아닐까요? 요컨대 내 생각대로 된 거죠. 다음날 같이 점심을 먹었을 때 비요괴인 주제에 오늘 아침엔 비도 안 왔는데 기우메가 나왔어. 그런 식으로 사토르가 농담을 해서 이제 괜찮은가 보다 생각했죠. 눈이 마주쳤어? 그래도 아직 걱정이 돼서 물어봤더니 아니, 있다는 걸 알아차려서 일부러 그쪽을 보지 않으려고 했어.
그런 사람하고는 어쨌든 엮이지 말아야지.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사토루는 조금 마음에 걸려하는 듯했어요. 그날은 서로의 자취방으로 각자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낮에 만났더니 그 기욤애 말인데 집에 가는 길에도 있더라고. 어제 저녁 그 수로에 또 기욤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침에만 보였는데 평소와 같은 장소에 멈춰서서는 사토류가 눈치챈 것보다 빨리 사토류를 발견하고 응시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완전한 무표정으로. 제 아무리 겁없는 사토류라도 등줄기가 오싹해서 중간에 다른 길로 빠져 조금 멀찍이 돌아갔대요. 어쩐지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 그날부터였어요. 수업이 끝나면 둘이 같이 내 자취방까지 가게 된 것은. 남자친구가 자기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밤에는 기욤애도 없었어요. 즉, 아침만 어떻게든 넘기면 된다고 남자친구는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며칠 뒤 저녁에 평소대로 둘이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자친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토루의 학부까지 찾아가서 얼굴을 아는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물어보았더니 그 자식 오늘 학교 땡땡 쳤어요 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강의에는 나가지 않더라도 언제나 나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켰으니까요. 남자친구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토루답지 않은 일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사토루의 자취방에 갔어요. 남자친구는 멀쩡히 일어나 있었어요. 확실히 안색은 조금 나빴지만 다른 건 정상이었어요. 뭐야, 걱정했잖아. 집 안에 들어가서 병도 뭣도 아니라는 것을 알자마자 나는 화를 냈어요. 학교에는 왜 안 나온 거야? 그러자 사토루가 쓱 시선을 돌리면서 무뚝뚝한 어조로 말하더군요. 그냥 나가고 싶지 않아서. 눈치로 봐서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무슨 일 있었어? 얘기해줘. 아무 일도 없었어. 부탁이니까 제대로 말해줘. 한동안 실랑이가 이어졌고 잠시 후 사토류가 가만히 입을 열었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안 믿을 거야. 그 어조에 어쩐지 등줄기가 오싹해졌어요. 문득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그래 알았어 라며 물러설 순 없잖아요. 얼마 안 가 사토르도 끈기에서 밀렸는지 가만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확실히 좀처럼 믿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그날 아침 사토르는 1교시 강의에 출석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집을 출발했어요. 수로 옆길은 피해서 다른 길을 통해 학교로 가려 했던 모양이에요. 멀리 돌아가게 되더라도 그 여자와 마주치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그런데 그 경로 중간쯤 세워진 전신주 뒤편에 기욤애가 있었던 거예요. 마치 남자친구가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을 예측하고 매복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대요. 황급히 발길을 돌린 사토루는 더 멀찍이 돌아서 학교를 향했어요. 하지만 잠시 걸어가다 보면 저 앞쪽에 또다시 기욤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4번 있었고 결국 무서워진 사토루는 결국 집까지 돌아갔다는 이야기였어요. 사토루가 염려했던 것처럼 솔직히 좀처럼 믿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그것이 얼굴에 드러났는지 역시나 안 믿는구나. 곧바로 사토루가 언짢아 했어요. 그래서 나도 당황하며 기욤애의 신출 기모람을 문제 삼았더니 그렇지, 어떻게 생각해봐도 이상하지. 갑자기 사토루의 안색이 변하더니 눈에 보일 정도로 겁을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앞질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막히게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을까? 서둘러 수습하려고 노력했지만 물론 사토루에게는 통하지 않았고 나 자신도 우연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런 속마음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상대에게 전해지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더 사토루의 태도가 딱딱해지더군요. 나는 망연자실했지만 문득 묘안이 떠올랐어요. 미조구치 선배에게 기욤애에 대해 물어보는 건 어떨까? 미조구치란 사람은 대학교 4학년인 사토루의 학부 선배예요. 남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상담에 응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이 제안에는 사토루도 찬성해서 곧바로 둘이 미조구치 선배를 찾아가서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미조구치 선배는 감탄한 듯한 태도를 보이더니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우비 여자가 정말로 있었구나. 내가 1학년 때 동아리 선배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서 말이야. 그렇게 운을 뗀 미조구찌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노란색 우위를 온몸에 걸친 초로의 여자가 이 부근에서 계절과 날씨를 불문하고 출몰한다. 다만 가만히 서 있을 뿐이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통행인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경우도 없다. 그러나 이따금씩 갑자기 누군가를 응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든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된다. 모른 채 하고 그 자리를 바로 떠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을 당한다. 그럴 수가... 여기서 사토류가 크게 탄식해서 나는 미조구치 선배에게 사토류의 체험을 간추려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일단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이 우비 여자란 건 일종의 도시전설 같은 거야. 다시 말해 실질적인 해는 없어. 눈을 마주친 것이 우리 학교의 학생이라면 유급을 한다던가 졸업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그런 결말을 맞는다는 얘기지. 유급이요? 그게 사실이라면 결국 피해가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물론 거짓말이라고나 할까? 그냥 소문이라고나 할까? 하여간 도시전설 종류지. 하지만 너는 그 우비 여자를 봤다고 했지? 그래서 실존하고 있었구나 하고 나도 깜짝 놀란 건데 그렇다고 신경 쓸 만한 존재는 아니잖아. 유급이나 졸업을 못하는 상황은 피하고 싶지만 그걸 진지하게 걱정하는 것도 좀 못하다고 봐. 그렇겠죠? 미조구치 선배가 그렇게 딱 부러지게 타일러주자 사토루도 조금 안정을 되찾은 듯 했어요. 그래서 나도 부담 없이 물었죠. 그 여자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선배에게 들었던 얘기는 어느 큰 비가 내리던 날에 자신을 구박하던 시어머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다든가, 비 때문에 미끄러진 차에 남편이 치여 죽었다든가, 수로에 자식이 빠져서 행방불명되었다든가,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집을 가로채웠다든가 하는 그런 식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실성해서 그런 옷차림으로 집 근처를 배회하게 된 여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였어. 그렇다면 이 부근에 살고 있는 사람이군요. 아마도? 그렇다고 해도 아직도 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잖아. 어째서요? 나부터도 그렇고 최근 수년간 그 여자를 봤다는 녀석이 없기 때문이야. 그런 여자가 실제로 이 부근에 살고 있고 아주 괴로운 어떤 일을 겪고서 마음의 병을 얻었다는 건 사실일지도 몰라. 다만 그 뒤에 입원했다든가 이사했다든가 해서 이 마을에서 사라진 게 아닐까? 그러다가 돌아왔다. 사토루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중얼거리더군요. 그래, 그리고 그 모습을 네가 목격한 거지. 그리고 한동안 미조구치 선배는 생각에 잠겼다가 하고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한 표정으로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내 친구 중에 자전거를 처분하고 싶어하는 녀석이 있어. 싸게 해줄 테니까 그걸 사서 자전거로 통학하는 건 어때? 그 제안은 사토루도 긍정적으로 보는 듯했고 그날 중에 자전거 매매까지 마쳤어요. 다음 날부터 사토루는 예정대로 자전거 통학을 시작했어요. 앞길에 기욤해가 보이면 다른 길로 돌아갔죠. 하지만 얼마 후에는 그냥 옆을 슝 하고 지나가게 되었어요. 저쪽도 길 한복판까지 나와서 막아서지는 않았으니까요. 물론 기욤해는 사토루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계속 응시하던 모양이지만 그런 모양이다 라고 말하는 남자친구는 그 여자를 조금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래도 시선이란 건 역시 느껴지는 법이잖아요. 상대가 정상이 아닌 만큼. 이 경우에는 더욱 그래요. 여전히 기욤에는 나타났지만 서서히 사토루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우리 두 사람의 화자에 떠오르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여름방학이 되었어요. 나는 귀성하고 사토루는 해변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본가의 일을 거들어 용돈을 벌어서 같이 돈을 모아 가을쯤에 여행을 가자고 약속했죠. 그런데 8월에 오복 연휴가 지났을 무렵 대형 태풍이 일본 열도에 상륙했고 웬일로 남자친구 쪽에서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것도 이상할 정도의 장문에 참으로 믿기 힘든 사건이 적혀있는 편지가. 하필이면 무시무시한 호우가 내렸던 그날 사토루는 해변에 매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친구네 집에 가기로 했대요. 친구의 부모님들이 고향에 제사를 지내러 가서 집이 비니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자는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통학로인 수로변의 길을 지나는 건 정말로 오랜만이었죠. 기욤에 대해서도 잊은 건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설마 이런 악천후 속에 있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토르는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고 그 길을 지나려고 했는데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익숙한 장소에, 요컨대 가드레일이 없는 곳 부근에 평소처럼 서 있었어요. 등 뒤에 있는 수로에서는 꽉 하는 소리와 함께 어마어마한 양의 빗물이 흐르고 있었고 지면과 수면의 구별이 거의 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런 위험천만한 수로 옆에 평소처럼 노란색으로 뒤덮인 기욤애가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모르는 체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가가기는 무서우니까 사토르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계속 손짓을 했어요. 그런 곳에 있으면 위험해! 이쪽으로 와요! 그랬더니 그때까지 무표정이었던 여자가 갑자기 얼굴 가득히 웃음을 지으면서 노란 우산을 펼쳐 사토르를 향해 내밀었어요. 그 순간 강렬한 돌풍이 불어와서 우산이 날아가고 여자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여자는 곧바로 가드레일의 기둥을 붙잡았지만 곧 수로에서 흘러넘친 빗물에 떠밀려서 순식간에 도랑 쪽으로 떠내려가 버렸죠. 여자가 떠내려가는 찰나 사토르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그 여자가 또렷하게 소리쳤대요. 사토르! 라고. 그 여자의 죽은 남편이나 자식이 우연히도 같은 이름이었다던가 혹은 사토르가 잘못 들었던 거겠죠. 곧바로 남자친구의 자취방에 전화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 보이면 예정보다 일찍 자취방으로 돌아갈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운이 있어 보여서 조금은 안심이 되더군요. 아마도 편지에 전부 적으면서 정신적으로 조금 안정을 찾았을지도 모르죠. 경찰에 연락했느냐고 물었더니 아니, 하지 않았어. 짧지만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답을 하기에 나도 그 이상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나는 괜찮아. 그렇게 몇 번이나 사토류가 되풀이해서 일단 당장 돌아가려던 생각을 관뒀죠. 그때 사토류에게 달려갔더라면 이후의 전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가끔씩 이 나이가 되어서도 그때를 회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결국 나는 돌아갈 예정을 이틀 정도 앞당겼어요. 역시 사토류가 걱정되었고 무엇보다 그와 만나고 싶었으니까요. 대학 근처의 역에 도착한 건 저녁 때였는데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대로 사토루의 자취방으로 향했어요. 선물을 들고 깜짝 놀란 남자친구의 얼굴을 상상하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방문을 노크하고 남자친구의 이름을 불러봐도 전혀 반응이 없더군요. 외출했나? 하고 문에 손을 대보니 열려있지 뭐예요? 부주의하게 문단속을 잊었던 거죠.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마침 잘 됐다고 기뻐하며 방에 들어갔어요. 방이 여전히 어질러져 있었고 사토루가 돌아올 때까지 방 정리를 하자고 생각했는데 책상 위에 몇 장의 편지지가 눈에 띄었어요. 내 앞으로 쓴 편지더라고요. 읽어봤는데 얼굴에서 피기가 싹 가시는 느낌이었어요. 편지에 의하면 사토루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해변 매점은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그 부근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가게를 열었대요. 그래서 드디어 가게를 닫는 날 정리를 마친 사토루는 아르바이트 친구들과 해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가게 주인에게 주전부리와 마실 것들을 받았으니 어딘가 앉아서 먹을 만한 곳을 찾아보자며 해변 매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바위들이 보여서 사토루 일행은 그쪽으로 향했어요. 나이가 가장 어렸던 사토류가 먼저 가서 바위를 기어 오르고 넘어가서 아래로 내려가 봤는데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보고 말았던 거예요. 쓰러져 있는 시체. 커다란 바위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곳에는 수로 터널에 출구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체는 그 태풍이 불었던 날에 어딘가에서 떠내려왔고 그 터널을 통해 밖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바위에 걸려서 바다까지 흘러가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어딘가에서? 그 장소를 사토르는 순식간에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시체가 그 기욤에였기 때문이죠. 해변의 생물에게라도 먹혔는지 뻥 뚫려 있는 두 눈구멍이 사토르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다고 해요. 사토르는 황급히 되돌아가서 이쪽은 안 되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경찰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누군가가 발견할 테고 그 특징적인 우위 때문에 분명 신원도 금방 판명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대요. 스스로도 너무나 매정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어쨌든 기욤에 관련되는 것이 어지간히도 싫었던 거겠죠. 아르바이트의 쫑파티도 일찍 끝내고 남자친구는 자취방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은 비가 내렸대요. 사토르가 역에서 나와서 그 수로변의 길에 접어들자 온몸을 노란색으로 뒤덮은 누군가가 그 장소에 있었어요. 물론 기욤일 리가 없어요. 비슷한 차림을 한 다른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사토르는 무서워져서 다른 길로 서둘러 도망쳤어요. 그렇게 돌아가던 중 쭈뼛쭈뼛하며 수로변의 길을 엿보았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안도하며 사토르가 자취방으로 향하고 있는데 길 저 멀리로 보이는 좁은 골목 모퉁이에 서 있는 노란 사람의 형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토르는 그 자리에서 뛰어서 도망쳤고 상당히 멀리 길을 돌아 자취방으로 와서 그 편지를 쓰기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다음 날도 비가 내렸어요. 외출하는 것이 두렵긴 했지만 이대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토르는 문제의 그 골목과 수로변의 길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자취방에서 3, 4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새빨간 우편함 뒤편에 노란 형체가 서 있었어요. 알겠어요? 수로변의 길, 골목, 우체통. 그것이 조금씩 사토르의 자취방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요. 그 다음 날도 비가 내렸어요. 사토르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계속 집 안에 있었어요. 다만 빈번하게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보았죠. 이곳을 향해 오는 그것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고 계속 겁을 내면서. 다음 날도 또 비였어요. 제가 사토르의 자취방을 방문했던 날이죠. 이날도 사토르는 아침부터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편지를 계속 썼어요. 오후에는 비가 심하게 내렸고 일대는 저녁처럼 어두워졌죠. 창문을 열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호우였어요. 사토르가 방에 불을 켜고 계속 편지를 쓰고 있는데 통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여자친구가 일찍 돌아왔나 하고 사토르는 기뻐했지만 그랬다면 사토르의 이름을 불렀겠죠. 통. 그러나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은 계속 단조롭게 노크를 반복할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통. 그렇게 완만하게 연속되는 소리가 점차 사토르의 신경을 거스르기 시작했어요. 누구신가요? 문 앞까지 가서 사토르가 쥐어짜듯이 목소리를 내서 물어보자 노크가 뚝 하고 멈췄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찰싹 흠뻑 젖은 걸레로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복도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경위가 점차 떨리며 흐트러져가는 필치로 편지에 극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내 이름을 불렀다. 이젠 틀렸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적힌 글자였어요. 나는 당장이라도 밀려 올라올 듯한 구역질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미조구치 선배의 자취방을 찾아가서 사토르의 편지를 보여줬어요. 그 녀석 어딨지? 우선 미조구치 선배가 걱정한 것은 사토르의 안부였어요. 자취방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대답하자 지피는 곳에는 닥치는 대로 전화를 해서 사토르를 찾아달라고 연락을 돌리더군요. 그러고는 편지에 다시 눈길을 주고는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에 관한 일들도 이상하지만 여기에 적혀있는 날씨도 이상하단 말이지.
거기서 저는 하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에 역에 도착했을 때는 갑자기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때까지 비가 내렸던 기미 같은 건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토루는 오후부터 무시무시한 비가 내렸다고 편지에 적고 있었죠.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미조구치 선배의 말에 의하면 전날까지 사흘간 그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토루는 매일 비가 내렸다고 적고 있어요. 이상하죠? 결국 그대로 사토루는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어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나도 만나보았지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고. 아니요. 편지에 대해서는 미조구치 선배와 의논해보고 사토루의 부모님께는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그게 잘한 짓인지 아닌지로 나는 계속 고민하게 되었지만요. 하지만 그 편지를 보여주었다면 분명히 부모님은 아니, 이 이야기는 됐어요. 네? 그 부분을 눈치챘군요. 맞아요. 기욤애를 봤다고 말한 사람은 사토루 혼자였어요. 사토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뒤로 저는 대학 친구들에게도 협력을 얻어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어요. 노란색 우비를 갖춰 입은 여자를 본 적이 있는가라고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미조구치 선배에게 들었던 도시전설 같은 소문을 아는 사람은 몇 사람인가 있었어요. 하지만 당연히 아무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다음에 나는 기욤애가 어디에 누구였는가를 알아내려고 했어요. 태풍이 치던 날에 동네 안에 수로에 떨어졌고 도랑 속으로 떠내려가 며칠 뒤 해변의 수로 터널 출구 부근에서 시신이 발견된 여자가 있다면 분명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신문사에도 경찰에도 물어봤지만 없다는 답변만 들었어요. 이쯤부터 나는 어쩐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내가 학교에 자주 빠진다며 친구들도 걱정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그만두자 생각이 들었죠. 그런 상황에서 미조구치 선배로부터 엄청난 사실을 들었어요. 미조구치 선배도 하숙집의 집주인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기욤애에 대해 알아보았던 모양이에요. 그 결과 그런 옷차림을 했던 여자가 확실히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다만 그 여자는 30여 년 전 태풍이 왔던 날에 큰 비가 내리던 가운데 노란 우위를 걸친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대로 행방불명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여자가 자식이나 남편을 잃었는지 왜 노란색 우비를 갖춰 입고 있었는지 평소부터 수로 옆길에 서 있곤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태풍이 치던 어느 날 행방불명 되었다. 확실한 사실은 그것뿐이었어요. 저는 한순간 그때 그 여자는 실수로 수로에 떨어져 죽긴 했지만 뭔가에 걸린 채로 있다가 30여 년 만에 터널 밖으로 흘러나왔고 그 시체를 사토류가 발견했다. 라는 상황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시신은 백골 상태이거나 혹은 미라처럼 되었을 테니 분명 사토류도 알아차렸을 거라고 봐요. 더군다나 시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그 뒤에 사토류가 몇 번이나 봤던 기욤애에 대한 설명이 전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컨대 전부 수수께끼인 상태.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비 오는 날에 누군가에게 들려주면 아니요. 기욤애를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걱정은 없으니 안심해요. 하지만 말이죠. 비 오는 날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야말로 지금 막 숨이 끊어지려고 하거나 혹은 방금 숨을 거둔 시신과 만나게 돼요. 하지만 그건 꼭 인간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모양이에요. 동물이거나 벌레인 경우도 있겠죠. 아주 흐리긴 한데 비는 내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요? 글쎄요. 어떨까요? 만약 이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내리기 시작했다면. 자, 구독자 여러분, 흥미롭게 들으셨나요? 저번 괴담을 읽다 에피소드 1에서는 미스다 신조 작가의 우중 괴담을 들려드렸었는데요. 오늘 들려드렸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죽은 자의 녹취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며 미스다 신조가 들려주는 또 다른 괴담들도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시잖아요. 책이라는 건 일부만 읽으면 그 안에 있는 재미와 카타르시스를 완벽하게 느낄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이 영상의 태그,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죽은 자의 녹취록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으니 이번 기회에 공포소설 한번 읽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욱더 흥미로운 공포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